안녕하십니까. 서울고 분단관 원장홍영입니다. 오늘은 오픈을 보시고 저희 분단관에서 서울고 원수라고 분단관에서 25학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겨울방학 수업이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작년 입시 같은 것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입시 제도가 계속 적용이 되죠. 그리고 국어 교과서도 역시 새로운 교과서로 바뀔 건데 입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2부에서는 인문 논술 설명회, 입시 및 인문 논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 차례입니다. 저희 이제 법서의 서울 논술학원 소개할 겁니다. 저희가 분단에서 굉장히 오래된 학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 겨울 특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2025학년도 수능 분석 및 고2, 3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 2028년도 대학 입시제도죠. 현 예비 고1 학생들이 이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26학년도의 대학 입시 인문 논술 속에는 저희 송건희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법 스터디 서브 논술은 무엇이 다른가 이제 학원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는 분단관하고 수지관 두 군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술에 가장 많은 노하우,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학원을 자부할 수 있고요. 저희가 경기 남에서 가장 오래된 국어학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1998년도에 저희가 창사했기 때문에 26년 정도, 저는 여기서 이제 한 17년째, 이제 18년째가 되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분당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입 누적 합격생 2,100명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와다참 한번 했습니다. 강사님이 수능 겨울 특강 수업시간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사진이 다르죠? 저 사이가 좀 다르긴 할 건데요. 이 분야가 언제가 저는 애들에서도 필세 그렇습니다. 공무원 언어논리 강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기숙학원에서도 대치명원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만 17년간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가에서 이제 17년간 한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학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서울고가 원수학원 수능 수업 시스템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비고일과 예비고3인데 이 부분은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시간 정도의 피드백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피드백 시간 동안에 전주에 봤던 주간 테스트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웠던 걸 그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쓸 때 이 사람을 갖추고 있었고요. 과제점검 클리닉 시간이 있었던 부분일 거고요. 철저한 과제점검, 그리고 질문 시간이 주에 1시간 정도.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4시간을 학원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사정이 있다면 조금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시간 수업에 1시간에 뭐가 되고서 뒤에 피드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 1회 수업이지만 4시간 학원에 머무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수업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건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기본 개념 더하기 내신, 물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심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심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내신과 연결되는 수능 및 고등국어 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될 거고요.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이 또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수능 수업도 역시 포함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두 과의 토끼를 갖쫓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독서는 독해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1학년 때부터는 책 읽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책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냐. 최근의 학생들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리를 보시게 되면 책을 끝까지 못 읽습니다. 앞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책을 끝까지 못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2학년, 3학년을 가면서 독해 원리와 심화, 그리고 배경 집화 이런 것들이 독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문법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모두 어디에 들어있는 과정입니까? 내신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1학년은 기본 개념 문법을 나가게 될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문법이 4시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선택할 경우에는 문법이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기본 개념과 응용에 대한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쌓게 될 겁니다. 나중에 3학년 수업 설명해야 될 때도 합법화 장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법의 기본 개념과 응용표를 보시게 될 거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매주 주간 테스트는 공통적 과제가 되고 기출 모의고사가 매주 한 회씩 나갈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적용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주 한 편씩 기출 모의고사 나가게 될 거고요. 개별 과제입니다. 이 개별 과제는 학생마다 전부 다 약점이 다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고요. 내가 현대시가 약점이 있으면 현대시, 고전시가 약점이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소설집 학생들의 약점에 맞춰서 학생들을 맞춤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단 얘는 공통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개별 상담 후에 개별로 정해서 정해줄 거고 제가 직접 목차에다가 날짜를 써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과 그 수업을 과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입니다. 저희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내신 대비가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내신 대비가 7주에서 8주 정도 물론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학교는 6주가 가기도 합니다만 대학교 7주 봤을 때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해서 4번이 펼쳐지게 될 거고요. 4번이면 7주 잡게 되면은 28주가 됩니다. 저희가 1년이 52주면 28주면 절반도 넘는 부분이 되겠죠. 약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가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5개월의 수능 수업이 될 건데요. 사실 최근에 내신은 수능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 대비 자체도 수능형으로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 될 겁니다. 중학교 과정처럼 예비고일 분들은 중학교 과정처럼 그렇게 교과서만 충실하게 공부한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외부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른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수능 수업, 겨울방학 특강 수능 수업은 학교별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학교별은 아니고 학년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거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3월 셋째 주 정도부터는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학교별로 단편성이 될 거고요. 학교별 내신 교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교과서를 따라가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고 있어서 외부 자료들을 가지고 뭐가 되고 있었어요. 내신을 나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 자료 가지고 내신 대비라는 학교 자체 프로젝트를 제작을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기출문제, 예상문제 병행하게 될 거고요. 내신 대비는 주일에 3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전후에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점검은 들어가게 될 거고요. 테스트 결과 문제 분석하게 될 거고요. 결과에 따라 추가 문제도 당연히 지급하고 그리고 다 못 풀면 공부 후에 기간 만약에 읽어서 좀 늦게 왔던 경우도 있을 거고요. 조금은 수행을 좀 과제 수행을 좀 덜 했을 경우에는 학원에 남겨서 전부 다 공부 후에 기간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추가 지도 학생과 추가 지도를 할 겁니다. 학생과 협의 후에 한 번 더 이렇게 학원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한 번 더 나와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런 기회를 학생들하고 같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신 대비에 대한 신경을 철저하게 쓸 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신 대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대입을 갈 때 선택폭을 이제 넓히게 그리고 뭐가 되고 있었을까 자신감을 갖게 이런 시스템이 저희 내신 대비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관리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보시게 되면 성적표 또는 중간기말 시험들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대면 상담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가 사실 시험제 흔적이 남습니다. 시험지 푸는 것만 봐도 어떻게 그동안 공부를 해왔고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표 또는 중간기말 시험들을 통해서 학생과 대면 상담을 하고요. 1차는 학생별 부족한 부분에서 개별과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시 학생 상담 후에 결정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모두 다 동일한 시간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동일한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떻게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개별과제를 선정하고 개별과제 양도 선정을 될 겁니다. 이번 후에는 밀착관리를 할 겁니다. 한 달에서 3개월 동안에 학생 중점을 모니터링,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걸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문제 발생 후에 제가 직접 수시 상담으로 전화를 드리게 될 부분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좋고요. 어머님들께서 면담을 원하시게 되면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학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3차는 학생 수업 적용도에 따라 수업 후에 개별 클리닉입니다. 남아서 저희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공부하면서 질문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할 거고요. 과제 완료는 이해도 필요가 되어서 이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과제를 안 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과제를 안 해온 학생들 남겨서 따로 별도로 공부가 되고 있었으니까 클리닉 시간을 마련해서 수업 후에 과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데스크 쪽에서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과제 수행이 어떻게 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릴 거고 충실하게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릴 거고요. 필요시에는 또 추가 등원 하루 정도는 더 시간이 됐을 때 추가 등원을 협의할 겁니다. 이제 4차는 뭐 이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럴 일 거의 없겠지만 학생의 학업 의지 및 적응 상황에 따라 재등록 여부를 저희가 또 결정을 할 겁니다. 너무나 안 하게 되면 사실 학생 의지와 태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구성원분들 생각해보시게 되면 비싼 학원비 내시고 왔는데 학원에서 충실하지 않는다면 뭐 금전적인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금전적인 것도 사실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학원에서의 공부 학생들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등록 불가라는 건 아예 재등원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조금 본인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등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방적으로 당연히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부모와 학생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할 겁니다. 사실 4차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1학기 성적우수자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창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2학기 중간고사도 성적우수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2학기 기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학기 성적우수자 소개해드리면 이 학생입니다. 경화고등학교 학생인데 전교 1등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도 100점을 받았습니다. 100점을 받아서 2학기도 종합적으로 1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화여고가 사실 내신 맞기가 쉽지는 않은 학교가 되고 있었고요. 문제도 좀 어려웠는데 감사하게도 되게 열심히 성취 잘 따라와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네, 동탄국제고입니다. 동탄국제고 저희가 일단 중점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동탄국제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경화여고 동탄국제고가 되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 1등급 경교 1등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고에서 정말 많은 치열한 정말 소수점까지 가지고 또 등수를 정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문학 1등, 전교 1등, 종합 95.41로 1등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94.5가 전교 4등.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각자 보시게 되면 이쪽 이태희 학생은 95.41이 1등급이었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94.5가 이제 문학 1등은 전교 4등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1점 차이입니다. 1점 차이면 한 문제도 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죠. 부분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었으면서 전교 9번 17등이 되고 있었습니다.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반선정 학생이었고 여기 보시게 되면 24.5가 되고 있었죠. 이만큼 동탄국제고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수점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면 수행평가 이런 부분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약학고입니다. 약학고 역시 96.6이었는데 1등도 전교 7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학고 같은 경우에는 96.9점 정도, 97점 정도가 전교 7등이 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내 시대에 대한 점수가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보시게 되면 맞습니다. 경화여고 2학년입니다. 1학기 종합이 88.55인데 문학 1등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얘기가 되고 있었죠. 1학기 종합이었었고 이 이후에도 역시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 받는 학생들 1등급 학생을 계속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2학기 종합을 해서 또 다시 한번 학원에 게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것들 살짝은 저희가 얼마나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학교별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는 걸 살짝 자랑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25학년 수능 분석입니다. 그리고 고2, 3 수업 소개를 할 건데요. 수능은 뭐 이제 지나간 수능이긴 합니다만 수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여기 되게 글자가 좀 작게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어머님들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여기
자료들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 동영상 밑에 보시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게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설명의 자료가 있는데 설명의 자료가 좀 더 보이실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이 내용은 뭐가 되고 있냐면 2023년도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2024년 즉 25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써놓긴 했습니다. 지난 수능과 올해 인공 공모에서 독서 주제 통합이 12, 17번 뒤쪽에 가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뒤쪽에 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4번과 9번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사실 주제 통합 지문이 깁니다. 시간적으로 되게 길고 좀 까다로웠죠. 앞쪽서부터 약간 조금 압박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인데 그 전에 다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직전에, 문학 전에, 직전에 이렇게 있어서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전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에서 4번, 9번으로 배치해서 앞쪽으로 더 긴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의 압박, 길이의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 조금 바뀐 점이 될 거고요. 언어와 매체는 9월 모두가 좀 다르고요. 지난 수능 올해 6모아는 같은 구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통합 지문이 네모나무로 앞에 제시되었고 매체 지문이 두 문항으로 뒤에 제시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역시 통합 지문이 앞에 되고 있다는 건 시간적 관리에 대한 걸 신경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2026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학 배치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어쩌면 더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될 겁니다. 앞에서 짧은 지문을 풀고 뒤에 넓게 조금 풀다가 뒤에 가는 것과 앞에 긴 지문인 것과는 느끼는 압박감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분명히 이렇게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다를 것 없이 출제되었다는 것들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EBS 연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BS 연결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사실 50% 정도만 EBS 연결했는데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문학에서 감민가라는 작품은 EBS 거의 그대로 나오다시피 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 이렇게 그대로 나와도 되나? 라고 할 정도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사실 체감 연결이 크게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능 끝나 수능 완성도에 연기된 부분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독서에서 3개, 문학에서 3개 연기가 되었고요. 물론 내년에도 같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45문항 중 23문항, 50% 그렇죠? 이걸 어차피 평가원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EBS 수능 비율을 50% 내외로 맞추겠다는 걸 지켰던 부분이 될 거고요. 연계문항은 독서와 문학에서는 4번, 5번, 7번, 8번 쭉 이렇게 연기가 될 거고요. 교재는 수능 특강서 4개, 수능 완서 2개가 연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능 특강서, 수능 완서는 골고루 봐줘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독서는 모두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티프만 떠오르죠. 어쨌든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에서 감민가는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 수능 특강에서 연계되었지만 14, 17번의 지문의 경우에서 수험생이 잘 집중하지 않는 일부 개념학습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실전편부터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개념학습에서 내용이 연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역시 EBS 수능 교재에서 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개념학습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체감도가 낮았을 겁니다. 왜 체감도가 낮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도가 좀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 13번 지문 역시 노이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만 수특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10번, 13번 역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고 수특 과학기술의 1에 있는 내용도 과학이 1에 있는 내용을 모티프로 해서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과기에서는 노이즈라는 말이 단어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노이즈라는 단어가 계속 다 반복이 되고 수특에 없는 용어들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맞는데 이게 과연 체감이 됐을까? 연기가 됐을까?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체감도는 좀 낮았을 겁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고 있었어요? 문학은 어쩌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아주 연구와 체감도는 높일 수 있겠지만 독서 역시나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독서의 수능 특강 내용과 수능 완성은 계속 정리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배경식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줘야 된다는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개념편도 잘 봐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BS 연기율 역시 51% 정도가 될 거고요. 어떻게 연기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작년도 수능이었고 올해 6월, 9월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어떻게 연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능도 총평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 중에서는 독서는 7번, 13번, 문학 20, 특히 문학 27번이 굉장히 까다롭게 여겨졌을 겁니다. 제가 그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문학 27번이 까다롭다고 여겼었고요. 화제 45번, 언매 39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별별 높은 문답을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문제 정도 되죠. 이게 5문제를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등급을 또 가르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실제 오답률은 독서에서는 8번, 7번, 16번, 13번의 오름이 좀 높았고요. 문학은 18번, 21번, 20번, 4, 33번 순서도 바뀌긴 했었는데요. 됐죠? 언매는 34번 같은 경우에 합법과 장르는 45번의 오답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됐죠? 34번을 이렇게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됐죠? 34번 같은 것들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별별력이 높은 단과 실제 오답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시게 되면 7번, 13번 보이시죠? 7번, 13번 역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평가했던 건 좀 다르게 합니다만, 화작 역시 45번이 오답률이 좀 높아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은 문학을 평가했던 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가 되고 있었어요? 오답률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다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 34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조금 높았던 부분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원매에서 지금 죄송한데 39번이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이게 원매에서는 39번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됐죠? 원매 39번이었고요. 과자는 45번이 되고 있었습니다. 34번이 아니라 39번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치다가 살짝 오타였어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9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난해 수능보다 좀 쉬웠습니다. 사실 점수가 좀 올라갔었죠. 92점 내외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구모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아주 추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5문제가 변별력을 갖춘 문제, 오답률을 보시게 되면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8번, 7번, 16번, 13번 같은 것도 순서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났던 부분입니다. 오답은 높은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7, 8, 13, 16이 아니라 이 순서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 순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높았던 순서가 되고 있었고요. 39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9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것 역시 오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7번, 13번, 7번, 13번 오답률이 높았던 부분이었었고요. 문학의 의외로 27번 같은 경우가 변별력이 높았었는데 오답률 자체는 조금은 더 달랐던 부분이 될 거고요. 화작과 언매는 역시 변별력 문제와 오답률이 같았다, 동일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 5, 6문제가 변별력을 구분하는 1, 2, 3등급을 구분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5문제 정도죠. 하나, 둘, 셋, 4문제, 4, 5문제 정도 같은 경우면 점수를 따지면 10점, 많으면 12점 정도가 될 거고요. 10점에 10점 정도는 충분히 1, 2, 3등급을 가릴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예비고3 수업입니다. 고3반의 특징은 맞습니다. 본인의 등급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필요한 등급, 내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등급 역시 명확하게 알게 하고 각 영역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모든 학생이 1등급이 목표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3학년 왔을 때는 목표 등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표 등급이 다른 그 상황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고, 저희 학원은 안양예고 예고 학생들인데 예고 학생들도 1등급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1등급 목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등급, 3등급을 목표인 경우에 그 목표에 맞게끔, 그리고 수시에서 필요한 자기의 최저등급이 있으면 그 최저등급에 맞게끔 저희가 전략을 짜게 될 거고요.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준비하는 EBS 연결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준비를 전체적으로 수특에 대한 준비, 수능 특강에 대한 준비, EBS 연결을
제대로 준비하게 될 거고요. 요즘 물론 길어지면 기말까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선정과 집중학습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가까운 모의고사 계속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감각을 유지해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3시간 문학 수업, 독서 공통 수업 및 선택 과목 수업이 있습니다. 4시간 동안에 문학 독서는 당연히 공통일 거고요. 선택 과목은 엄면의 화작에 따라서 선택 과목 수업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될 거고 1시간 테스트 및 개별 클리닉 동일하게 가져가게 될 겁니다. 저희 전체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수업 방식 맞습니다. EBS 연구원들이 시작을 하겠죠. 수능 과목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유형을 대비하고 주어진 정보와는 시험을 이 신유형이 뭐냐면 주로 어디서 나왔거나 문학에서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문학의 특히 현재 소설 부분에서요. 올해도 뭐 배꼽에 관한 보여주고 뭐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실 큰 갈등이 없는 게 작년 도부터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큰 갈등이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 서사 이름을 어쩌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게 신유형이 되고 있었고요. 올해 역시 그런 소설의 신유형에 대비하는 수업을 가게 될 거고요. 비문학 독서죠. 준킬러 완벽하게 이제 킬러 문학이 없기 때문에 각 영역의 준킬러 문학의 핵심적인 내용들 특히 보기 제시어 문제들 같은 것들을 주로 공부하게 될 거고 취약점은 당연히 개개마다 영역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과기에, 어떤 학생은 사회문화에 그 영역에 맞게 보완을 할 거고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화작 원면은 당연히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파악이 될 거고요. 개념 정리 후 계속해서 뭐가 나가게 될 거냐면 각 영역별로 과제가 나가면서 계속 풀어보는 영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출제 원리를 익히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과제는 학원제 주간모의고사 개별 과제는 실용 교재가 될 건데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영역만 선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비고사 수업 시간표입니다. 저희 토요일, 일요일 두 반이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 시간이고 피드백은 수업 전후에 1시간 정도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시간표는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비고입니다. 예비고이도 사실 큰 틀의 차이는 없습니다. 큰 틀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동일합니다. 주에 3시간 수업 1시간 주간 테스트 개별 관련 정보이 있었고요. 내신과 수능 모두 대비하겠죠. 2학년 때까지는 또 내신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신 수능은 모두 대비하는 실전 훈련이 될 거고요. 개념 문학은 개념 심화. 이제 1학년 때 개념의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심화와 적용이 될 거고요. 독서 지문 분석 배경지식을 좀 넓혀야겠죠. 배경지식 넓힐수록 조금 더 이해가 편해질 거기 때문에 3학년 올라가서 배경지식 그리고 내신은 중점적으로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독서 내신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 쓰게 될 거고요. 과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시스템은 큰 차이가 없이 역시 자체 교재의 실전 불안한 문제가 그것은 아니어서 높았던 문제들을 집어넣어놨던 부분일 거고요. 주별과제 실전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주간 테스트 오답 정리, 부족한 내용에 따라 맞춤 과제, 개별 클리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고의 시간표입니다.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찬가지로 수업 이후의 피드백 이 시간표는 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추가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내신 수업이죠. 당연히 내신 수업이 2학년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앞에서 저 시스템 소개시 내신 예배는 맞습니다. 학교별로 7, 8주가 될 거고요. 처음에 시스템 그대로 내신 수업은 2학년은 적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될 겁니다. 학교별로 배우는 실전 문제편, 교재 문제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와 실전 문제편을 따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모바일고사 중철 제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철 제본을 위해서 과제를 계속 진행하게 될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경화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중철 제본을 해갖고 계속해서 변형 문제와 맞춤 문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자료를 충분히 학생들에게 제공할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학습 전용 카톡이 있습니다. 현재 학습 전용폰에 있어서 학습 전용 폰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028년 대학인수인도 분석 및 예비고일 수업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예비고일 학생은 지금의 현재 수능 체계가 좀 다르죠. 현재 수능 체계는 정보가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이제 예비고일 학생은 다시 예전 수능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죠. 화작과 엄매 그리고 모두가 통합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담감은 조금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 중기 수능도 선택 과목은 사라진다고 이렇게 되고 있었고요. 2028년도 대입식도 고1 내지 5등급제로 좀 바뀌었죠.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고 있었던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 보실 거고요. 또 개편사항 주요 사항을 보시게 될 겁니다. 좀 작게 써 있습니다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 공통 선택이었던 국어 수학이 이제 공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었고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화작과 언어와 매체. 수학은 역시 공통 수학이 있었고 선택 확보가 미적 기하였었는데 변경은 아니죠. 공통 화법과 언어 됐죠. 독서와 장르, 문학 전부 다 이제 통합. 예전 수능으로 됐죠. 지금 수능 선택 과목 전의 수능으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제도가 수학은 뭐 대수, 미적, 분어, 한문과 통계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사탐, 과탐은 세부 과목 두 배에서 공통으로 변경되고 있었고요. 이 문제는 상관없이 통합수의 통합과를 모두 응시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통합과학과 자연의 통합수를 모두 응시해야 될 거고요. 자, 내신은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겠죠. 어쩌면 세분화를 넓게 했었던, 넓게 펼쳐놓았던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요. 현 9등급제에서 개편에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1등급이 10%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4%에서 10%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글쎄요, 내신 변별력이 좀 더 약화되겠죠. 그전에 4%였는데 그전에 2등급 정도였어요. 그전에 11%가 2등급이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됐죠? 이렇게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10%가 1등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었죠. 부분이 조금은 층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수능은 똑같이 9등급제가 맞습니다만 중상위권이 되게 치열해집니다. 이제 극간의 차이가 크죠. 실질적으로 2, 3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24%였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11%가 2등급이었다면 그전에 23%가 3등급이었죠. 2, 3이 섞이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 3등급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내신 변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상위권단에서 정시에서는 내신 비중이 축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도 점점점 내신 반응들이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따지면 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수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욱 중요하시는 국어가 맞습니다. 앞으로도 변별력 상위권에 있는 국어와 수학 쪽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국어가 1, 2등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국어가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들 보십니다. 국어와 수업으로 이제 입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들 수학은 늘 어려웠습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고사까지 늘 어려웠었는데 이제 국어가 그렇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국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그러니까 초특급 킬러문항은 없지만 준킬러문항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국어를 통한 변별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국어가 중요해졌고 그래서 1학년 예비 볼 때부터 뭐가 되고 있었어요. 국어를 충실하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2028년 입시에서는 국어가 바로 입시 당락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고등국어 대명령입니다. 맞습니다.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어의 고전어휘를 익혀두는 것이 맞고요. 배점은 좀 낮습니다만 외로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현대 독서가면서 어휘에 대한 것을 좀 실력을 좀 증강시켜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에세이나 독서책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고전어휘는 고전시가 고전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보실 거고요. 국어에서 어휘는 배경이식을 쌓는 거기 때문에 예시를 같이 알아두는 것은 딱 단어화하는 것이라 길게 예시 만절을 기했다 같으면 만절을 기했다 뭐가 그랬었어. 우리는 2028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최선의 만절을 다했다 만절을 기했다 모든 걸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익숙하기가 좀 좋고요. 그것이 문장에 대해서 문학은 작가나 화자, 소자 말을 통해 비문학은 문장 맥락을 통해 유사한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답적.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적중이 아닙니다. 됐죠? 답을 오답한 제거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답을 하나 1 더하기 2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답을 제거하는 겁니다. 얘는 일치법, 적중법이 아니라 소거법. 그거는 소거법이기 때문에 소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가장 가까운 답. 결국 중요한 거야. 발문 파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아야 답을 물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문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맞는 것만 원할 것이 아니라
발음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부분이 좀 더 심화가 되죠. 중학교에서는 의문의 체계만 배운다면 의문의 변동 같은 것들, 단순한 문장의 짜임을 배운다면 좀 더 심화된 것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분, 중학교 부분의 심화 과정이 되고요. 고1 때가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고1 1학기, 2학기 내신에서 당연히 문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을 해서 문법 요소, 그리고 그 다음에 국어의 역사, 국어의 변천 같은 것들 나올 거고, 학교에 따라서는 문장이 단어 전부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을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연결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간에는 가끔 배웠던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고등학교 내에 연결시가 심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 핵심은 어휘입니다. 지금 요즘에 최근에 어휘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국어식 문장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 국어식 문제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제거해가면서 내용을 찾아가는 것 중요하게 될 거고요. 발문 파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비고의 정규 과정입니다. 큰 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2학년과 3학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시간 수업을 하고 1시간 후에 중간 테스트 및 기별거리 점검, 내신 수능 모두를 대비하면서 개념을 다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들. 독서는 연습이 시작돼야 됩니다. 글읽기 연습, 지문 분석, 배경식 몸에 익혀서 체득하게 될 부분일 거고요. 과제는 자체의 실전 기본 문제 주별 과제 당연히 실전 문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중간 테스트 오답 정리, 부족한 영역에 따른 맞춤 과제, 개별 클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신 대비는 기초의 2학년과 마찬가지로 7, 8주 정도 학교별로 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한 6주 하는 학교가 있어서 맥스가 8주 정도가 되고요. 9주 정도 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 발표성이 많습니다. 집중 대비가 갈 거고 동일합니다. 주일에 3시간, 내일 중간 테스트와 함께 테스트 결과 문자 전송하고 있었고요. 학생과 협의 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당연히 학교별로, 그 다음에 교과서별로 실전 문제, 자체 교재 정확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문제를 무한히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졸업반 예비고 시간 교과서 3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로 있었고요. 금요일 추 개강 예정이 될 거고 2월 20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오후 6시 살짝 변동사항이 있지만 기본 틀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수능 겨울 특강은 왜 들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겨울 특강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는 수업이 될 거고요. 내신 공부의 방향성을 잡게 될 겁니다. 수능과 동시에 내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신은 어떻게 수능과 연계가 되는가, 이런 방향성을 잡고요. 그다음에 분석력을 기르게 될 거고요. 수능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 출제하는 평가원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런 유형은 평가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야, 이런 독해는 평가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야, 이 부분에서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수능고 문법, 평가원 기준 영역별 읽기 방법, 문제풀이 방법 같은 것들 정확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출제자의 의도 파악, 적용.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출제자의 의도 파악 및 적용이 될 부분들이 됩니다. 결국 수능고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엇은 핵심적인 상황이죠. 늘 출제자의 눈으로 평가원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무조건적인 양이 많고 좋은 건 아니다. 집중력 있게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출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출제자의 눈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절대적인 필요한 양만큼 무한정 많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양으로 어떻게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구성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 저는 저희 서울국어 분담관의 겨울
올 방학 수업 특강 시스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입시가 2018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올해 수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나 저희 학원에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어머님께 전화 피드백을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논술, 서국에서 인문논술을 맡고 있는 손건일입니다. 오늘 25학년도 총 결산을 하고 26년도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시 6회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6가지 논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12월 1일을 끝으로 아주대 2025학년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혹은 6일에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번 주가 논술 합격자 발표하는 시즌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논술을 놓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1대1 개인별 논술로서 8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다 개별적으로 입시, 진로, 그 다음에 논술에 지원하는 학교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아이들 담당해서 원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저 기준에 합당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한 70% 정도 최저 기준을 맞춰갖고 올해 파이널을 약 한 5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 28명 중에 최저를 맞춘 비율이 4명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 25명 정도 시험을 봤는데 한 16명 정도가 최저를 맞췄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1명을 시험을 보고 3명이 최저를 맞췄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최저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약 한 20%에서 30%는 여전히 최저로 자기가 쓴 어떤 대학에 비해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파이널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작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균관대 28명 중에 4명뿐이 최저를 못 맞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작년에 조금 많이 번아웃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한 18명 가까이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꺼운 마음으로 파이널을 진행했고, 합격자들도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라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26학년도 입시 전략과 그 다음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6학년도 입시 상황 분석인데, 거기에 앞서 중앙대를 하나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달인데 이제 기말고사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대부분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시 플랜을 짜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12월 우리가 특히 11월 달 2026학년도 11월 달에 수능이 있지만, 보통 보면 입시나 논술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3월달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수능 입시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입시의 관건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지금 정시를 할지, 그 다음에 수시를 한 다음에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 다음에 논술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혼선이 없고 어머님들도 혼선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겨울방학을 우리가 일관되게 앞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 실패하는 요인은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시기에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입시 플랜을 짜야 됩니다. 특히 입시 플랜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2등급 4개가 고대 정도가 되고 그 다음 2, 3, 3이면 건동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능값으로 우리 아이가 10월달 모의고사를 왔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판단을 하시고 요즘은 조금 내신이 점점 낮아지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2.0 정도, 2.2에서 2.0 정도가 가천대, 그 다음에 단국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교과나 종합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고 같은 경우, 분당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대도시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종합으로 좀 공략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분당권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 합격자들 발표하는데 지금 학교에는 그 교과하고 종합 상황이 여전히 작년도 안 좋았는데 올해도 또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수능값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3월달에 수능을 어떻게 점수를 올릴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짤 때 논술 6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지 아니면 2학년 말이라면 전체적으로 교과와 종합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을 섞어서 논술을 3+3을 할지 아니 2+4를 할지 아니면 3+2를 할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나오는 어떤 수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높게 쓰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2단계, 3단계를 높게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4, 8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대하고 고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학 6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대 이런 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3합 7이 나온다 라고 하면 성대가 탐탐이기 때문에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가 올해 3합 7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는 영어가 2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합 4나 2합 5가 우리 아이가 안정적으로 나온 다음에 경희대, 외대를 포함해서 건동홍을 전체적으로 논술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넣고 볼 때 2.0에서 2.2 같은 정도 점수가 된다면 정시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가천대나 단국대나 그 다음에 좀 하물며 좀 건동홍 이 정도를 공략을 할 수 있지만 합격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원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정치 교육대 지원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교대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전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44도 합격을 하고 또 들리는 풍문은 4455도 합격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인서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교육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3대1이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춘천교대, 청주교대, 제주대,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있죠. 그 다음에 진주교대, 광주교대, 공주교대,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1.83, 1.88, 1.99, 그 다음 부산교대, 거기에다 대구교대, 그 다음에 경인교대, 이런 어떤 부분들, 특히 여기서는 지방권에 있는 학교들을 공략을 하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3배수까지 돌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3배수는 세 3.5 어쩌고저쩌고인데 사실 이화여대하고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도만 하지, 나머지들은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점수만 된다면 차라리 교육대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앙대 경쟁률과 논술 점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기로 합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영어영문학과가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전이 가장 유명하죠. 영어영문학과가 14.10대 1이었는데 학생부 전과 CA 탐구형 인재는 11.16대 1이었습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 66.33대 1이지만 여기서 최저를 맞춘 어떤 비율을 실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한 15대 1 정도, 즉 학생부 종합전형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경쟁률과 논술 점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최저 어떻게 보면 기준은 합격자가 4.1, 3.3, 그 다음 4.3, 3.9, 4.4, 4.3, 그래서 대부분 4점대, 그러니까 3점대 후반이 중앙대에 합격을 하고 있고, 성적은 보통 보면 어문 계열이 80점, 79점, 79점, 78점, 그 다음에 사회 계열이 80점에서 85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중앙대 같은 경우 4반 6을 마치면 사실 중앙대 논술을 내가 어느 정도 4케이스에서 한 6케이스를 풀었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중앙대 같은 경우 6월달에 중앙대 예비 모의고사를 보는데 대부분 저희 학원에서 맞는 점수들 같은 경우에는 88점에서 92점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만 그냥 하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합격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사범대학 경영경제 같은 경우 국제물류 같은 경우는 70.8, 산업보안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 같은 경우는 83점,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는 85점, 국제물류 85점, 그 다음에 응용통계 86점, 경제학부 86점. 원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수리가 좀 쉬우면 점수가 올라가고 수리가 조금 어려우면 점수가 떨어지는데 경영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점수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경쟁률을 보면 아까 같은 경우 중앙대 경쟁률이 73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17.8대 1이었고 영어영문학과 20.7대 1, 그 다음에 도보 13.8대 1, 확실히 어문계열은 점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4.5대 1, 13대 1, 15대 1, 중어중문 12.5대 1.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을 어느 정도 하고 논술을 80점 정도 때만 쓰면 사실 어문계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사회계열은 역시 좀 21.5대 1에서 25.5대 1로 좀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외대 면접형이 있는데 외대 면접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어문계열 관련해가지고 적합성을 맞출 수 있다면 4등급 때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고, 특목고 무엇으로 대학가나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월 달에 우리 아이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보면 공략할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
논술을 가지는 입장에서 분담권, 수시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값이 학생부 어떻게 보면 내신값을 추월하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최저 기준이 있는 종합전형을 어떻게 보면 공략함으로써 우리가 2026학년도에 성공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26학년도 고3 인원의 변화 인구 증가인데 올해가 25학년도 약 올해 재수생 포함해서 51만 정도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6학년도는 황금 대지로서 49만 6천 명, 올해 같은 경우 약 한 4만 명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입시 현장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학생부 간소화, 이거는 잠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 논술에서도 드디어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수학 1등급, 2등급이 안 되는 이과 학생들이 통합교과형에서 문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지원할 때 가장 많이 공략하는 것은 한양대 인투칼리지학부, 건국대 자유전공학부, 중앙대 경영, 서강대 융합인재, 이화여대 스크린튼 인문2, 고려대 인문 자유전공, 연세대 경영통계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은 수리논술, 자연의 수리논술이 1등급 정도가 되지 않으면 높은 대학은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실 2등급, 3등급이 안 된다, 1등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과에서도 문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과에도 문과에도 수리 논술을 수원수도 학통에 관련된 수리 논술을 보는데 문과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이과 아이들이 문과 쪽의 수리도 훨씬 더 잘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학 등급이 낮은 자연계 학생은 문과로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2026학년도 논술 특징, 새로운 학교 추가, 드디어 국민대가 들어왔습니다. 국민대가 들어왔고 올해 고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즉 완전체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논술 100% 학교는 점점 늘고 논술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세입니다. 자, 2025학년도 논술대학의 특징을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를 감수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논술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논술을 사실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은 논술을 배우고 싶어도 사실 배울 수가 없는데 대치동, 분당, 수지 이런 어떤 대도시권에서는 좋은 논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 수능 40% 확대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에서 이제 교과하고 종합으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지방권과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을 5대5로 어떻게 보면 5대5로 교과나 그 다음에 종합 이런 어떤 부분에서 5대5로 뽑아줘야 되는데 각 대학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과 그 다음에 지방권 같은 경우 전체의 비율을 5대5로 맞추기 때문에 수능에서 40%로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대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논술이 10에서 15% 정도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16개 대학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숫자만 해도 55%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16개의 그 대학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맞는 논술 대학 찾는 것이 수시 입시 전략의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 입시 전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논술 전형에서 가장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무엇이냐면
각 대학교가 하나하나의 학교마다 논술 시험 문제가 다른데 그 다르다라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논술 지원 전략을 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 이런 데를 집어넣음으로써 원서를 날리는 학생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입시 전략을 펴야 됩니다. 특히 저희 서구국어 논술 학원에서 특히 저는 아이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 논술 대학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유형편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그 대학에 집중적으로 그 대학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시 3시간 30분 수업에 6번에서 8번 정도 계속해서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합격률이 거의 50%에 6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 합격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 때는 전통적으로 생존하고 윤사 이 파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인문계열은 표 해석을 잘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학생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 인문2는 수리가 굉장히 까탈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수리를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분류 문제보다는 평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분류 문제도 1번은 평가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분류, 그 다음에 비판 문제인데 이 평가하고 비판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와 비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까지 보기 때문에 그 비판력이 좋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2026학년도 처음 보기 때문에 올해 모의가 나오면 그 모의 분석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합격하기 가장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군에 있는 학생들이 공략하지 않고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논술을 어느 정도만 하면 최초 2학기를 마치고 논술을 어느 정도만 하면 합격하기 가장 쉬운 학교였는데 요즘은 점점 경쟁률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색이 있는 학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잘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이론, 2번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데이터값, 3번은 이 현실적인 데이터값에 따른 이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도를 짜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좋은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합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특징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 이슈에 굉장히 밝은 학생들이 성신여대를 공략하면 합격하기 좋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문학 제시문들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학을 잘하는 학생,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제는 쉬운데 독해력이 까다롭기 때문에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이화여대는 문제는 쉬운데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해석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특히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1-1, 1-2, 2번, 3번 문제를 많이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어도 3,200자를 10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100분 내에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글로 옮길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문에서는 영어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사회하고 경영은 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영어를 못한다라고 하면 사회계열 쪽을 지원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인문계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드디어 최저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올해 문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인문 논술에서는 1200자 긴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유리하고 상경에서는 수리 문제가 어렵기로 아주 인문 논술 600자 플러스 수리 논술이 없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경을 공략하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홍익대, 가천대, 한국항공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아주대, 연세대, 미래, 인하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인 어떤 상담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7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대학, 광운대, 경기대, 상명대 뭐 이런 어떤 학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최저가 없다면 그만큼 논술 시험 문제 특히 경쟁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쟁률이 높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을 가장 잘 쓰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글을 잘 쓰는 학생이 돼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근방의 단국대하고 아주대를 가장 많이 공략을 하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요약 문제였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일본 문제를 분석 문제로 바꿨고 2번은 비교 적용 문제가 나오고 3번은 데이터값 해석입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 문학 문제가 나오고 2번은 정치와 법에서 특히 정치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법을 선택한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수시 입시 샘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녀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짤지 지금 12월 달에 우리 자녀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샘플을 10개에서 15개 사이에 올려놨으니까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한 명 한 명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머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원서를 짰을까? 우리 아이는 이 원서를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등급, 우리 아이가 3등급을 넘어간다. 3등급, 그러니까 2등급대를 넘어가고 3등급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전략적으로 수시 6회를 논술로 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원 전략 샘플 1, 일반고 교과 전과목 1.6에 수능 6월, 국어 2, 영어 1, 수학 2, 생존 1, 2입니다. 여기서 국어와 수학이 2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고대 어문계열,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영어가 1이기 때문에 경영경제 계열을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썼냐면 고려대 서서문학과 59.1대 1이 나왔습니다. 근데 458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458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맞추는지 내년에 발표가 되겠지만 10%가 채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이 적게는 5%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제가 판단을 할 때 2대1에서 3대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많게는 2대1에서 6대1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성균관대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 논술 78.7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학종, 이화여대 국제학부 스크린트, 경희대 국제학과 학종,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학종 이렇게 썼는데 일반고 교과 전과목 1.6이 그리고 수능이 저렇게 나오는 학생이 왜 경희대하고 서울시립대를 썼을까요? 이 얘기는 학교에서 수능이 국어 2, 영어 1 지금 6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수능대 가면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원서를 쓰는 겁니다. 과연 떨어지는
전제를 깔고 원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 자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전략 샘플 2.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원서 전략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 교과 전과목 4.6이고 수능 6월에 국어 4, 영어 2, 수학 5, 생존사 3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볼 때 아이가 4.6이고 저 부분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안 되니까 영어가 2등급 나옴에도 불구하고 논술로는 광운대, 한국외대 3등급 하나죠. 요 정도를 쓰고 학종으로는 순천연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과로는 호소대, 그 다음에 교과로 환신대 이렇게 썼는데 참 진짜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한신대는 미달은 나지 않지만 3배수에서 4배수를 놀기 때문에 5등급, 6등급이 되는 학생들도 마지노선으로서 한신대를 쓰는데 여기 호소대, 순천향대가 웬 말입니까? 이 학교들은 수능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수능 때 지원을 999를 맞아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이 원수 2장을 그냥 날리고 논술적으로 볼 때도 동덕여대, 한국외대, 광운대 최저가 동덕여대 2합칠, 한국외대 3등급 하나, 광운대 최저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원서를 잘 썼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영어가 2등급 나오고 사탐이 진짜 좀 더 올리면 높게는 성균관대 영어 2등급 나오니까 생존사문 2 맞춰갖고 쓸 수 있는 거 성균관대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를 쓴다면 사실 저는 신이 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어가 2등급 나오니까 당연히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홍대 왜 이런 데를 필수를 했는지 정말 좀 답답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전략 샘플 3 일반고 전과목 2.6이 가장 많이 아이들이 나오죠. 국어 3, 영어 2, 수학 3, 생존사, 경제 3 이 정도로. 그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어디 정시로는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면 건동홍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동홍 정도 나오면 되는데 지금 원서를 어떻게 썼는지 보면 카톨릭대 회계학과 학종, 가천대 자유전공 교과, 그 다음에 경기대 경제학부 학종. 이 건동홍 정도가 나오는 학생인데 2.6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대를 제외하면 카톨릭대, 가천대 합격을 할까요?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 많게는 서강대 이런 데를 볼 수 있는 학생을 왜 원서를 이렇게 쓰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원서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역적 전략 샘플 4 일반고 교과목 5.1 수능 6월 국어 4, 영어 3, 수학 6, 생존 5, 3은 5, 논술, 동국대 2합 5가 되겠죠. 동덕여대 2합 7이 되겠죠. 서울여대 2합 7이 되겠죠. 그리고 강남대 한신대를 썼는데 이 학생도 정말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전략 샘플 5 특목고 교과 전과목 3.0 요즘 특목고가 어문계열을 제외하면 나머지로 경영경제, 사회계열 잘 안 뽑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 같은 경우 수능 6월 2, 9월 2, 영어 1, 수학 2, 생존 1, 정법 2인데 당연히 논술로 고려대 써야 되고 연세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써야 되고 서강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대 이렇게 썼는데 3.6이면 당연히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썼다면 저라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도 좀 아깝고 특목고 학생이라면 또 과감하게 특목고 학생이라면 서강대 성균관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공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 정도 성적이면 연고대 정도 나오는 거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를 이 학생은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쓴 학생인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 좀 쓰라고 했더니 이화여대는 여대는 가기 싫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그냥 중앙대를 쓰겠다. 그럼 중앙대 탐구형 인재전형과 다빈치 인재전형을 써라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전체적으로 논술, 이게 쓰는 논술 잘 썼거든요. 논술적으로 공략을 했고 올해 점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는 갈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중앙대 가지 않았고 고려대는 3.6인데 이게 참 광탈을 했다라고 하니까 참 진짜 요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일반고 3.6, 국어 4, 영어 4, 수학 7, 생명, 경기대 휴먼 서비스학부 종합인데 3.6이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국대 3단학과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단국대 3단학과는 작년도 기준으로 1점대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학과가 단국대 3단학과입니다. 그 논술로 가천대, 덕성여대, 한국예대, 경희대 이렇게 썼는데 논술도 사실 같은 논술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천대는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적성에 가까운, 즉 인문 같은 경우는 수학 여섯 문제에 어떻게 보면 수학 여섯 문제에 문과 같은 경우 9문제가 국어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덕성여대는 2문제, 한국예대는 3문제, 경희대는 이렇게 2문제, 이렇게 우리가 쓰는 500에서 1000자글 요 쓰는 것을 논술대학이라고 하고 지금은 가천대가 논술대학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성대학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이런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전략 샘플 7 일반고 교과 4.3이고 수능 6월, 국어 3, 영어 1, 수학 3, 생윤 3, 사문 2. 그럼 요 정도 되면 영어 1등 나오고 국어, 수학 3, 3 나오고 생윤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동홍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다면 미래를 본다면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4.3이고 수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시 6회를 어떻게 보면 다 논술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고 전체적으로 자 지원전략 8, 지원전략 9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고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 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전략 11, 지원전략 12 일반고 1.7 상황대 이화여대 논술로 썼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건국대, 홍익대, 숭실대 이 학생은 보통 참 현암고 이쪽 그 용인에 있는 학생의 원서를 쓴 건데 1.7이 건대, 홍익대, 숭실대를 학종으로 써야 되는 이 진짜 이것은 지금 모의가 3, 영어 1, 수학이 2 나오고 생명 2, 1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원서를 써주니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저한테 조금이라도 일찍 왔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지원전략 샘플 13 영어 2, 국어 2, 영어 1, 수학 미적 3 미적을 받습니다. 생명 5 그 다음에 3은 2 수학이 미적 3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통계학과 논술 그 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 아주 전형적으로 이과 학생인데 문과로 전향한 학생이 되겠죠. 인터칼리지 이화여대 통계학과 한국외대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 논술 건국대 국자유전공학부 성북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인데 점수가 너무 아깝습니다. 점수가 정말로 국어 2, 영어 1이고 수학 미적 3이고 생명만 조금 더 땡긴다면 이 정도 성적이면
중앙대, 한양대 정도는 정시로 갈 수가 있는데 논술적으로는 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화여대, 한국여대, 건국대, 숙명여대 이런 데를 써야 과연 되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 연대도 쓰고 서강대, 성균관대를 쓰는 것은 어땠는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건대, 한양대 이런 데를 공략하는 것은 수리 논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특목고 교과 전공 3.6이고 국어 2, 영어 1, 수학 3, 생명 4, 세시 4.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네오 르네상스 종합전형이죠. 참 이것도 점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국대 중원중학부 자기 추천이고 국민대 중국어 프린트 전형이고 외대 국가전형 외대 글로벌까지 저순적으로 참 써야 되니 그러면 성균관대와 한국외대를 연술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참 원서를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고 교과 정원 4.3이고 수능 6월에 국어 1, 영어 5, 수학 5, 생명 3, 4 강의 논술로 써야 되고 독성여대, 아주대, 당국대, 숙명여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원서 자체를 저라면 당연히 성균관대 쓰고 경희대 2학 5짜리 성균관대 탐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해갖고 성균관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건동홍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이 중에 한 군데를 쓰므로써 이렇게 맞출 건데 아이가 자기는 올해 대학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울국어 논술 1대1 개인별 논술입니다.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6명 밑으로 받을 거고 첨삭은 최소 6회에서 8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입결을 하면 아이에 대한 유형편을 요약, 분석, 비교, 분류 그래서 3시간 30분 수업에 전체적으로 이 요약, 유형편을 배우면서 이 학생이 어디에 잘 쓰는지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아이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줄 거고 그 맞는 대학에 맞춰서 논술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우리 카보넷의 학교는 성균관대, 탐탐, 국어, 영어, 수학에 2등급 하나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 성균관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 그 다음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4대학 중에 한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한 달 이후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가 유형편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학교에 잘 맞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중도 있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학원에서는 논술뿐만 아니라 입시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시관리, 특히 수시 같은 6회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대학, 그 다음에 학과를 지정해 주지는 않지만 계열까지 제가 지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 논술, 학과, 계열, 원스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가 전체적으로 정말 딱 1년간 논술, 그 다음에 입시에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구 분당관에서는 12월 28일 개가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0분입니다. 일단 12월 29일 개강은 일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30분입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6시 30분에서 오후 10시에 했는데 이건 보통 3월달에 반이 개설된다고 보시면 되고 소국 수시간은 12월 28일 개가 토요일 6시에서
10시고 1월 2일 개강이 목요일 6시에서 6시 30분에서 10시에 개강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입시를 확정짓고 아이에 대한 입시를 확정짓고 정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입시, 특히 수시 6군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번 주 기말고사 끝나는 다음 주까지는 생각을 해보고 어머님과 어떻게 보면 아이 자녀가 상의를 한 다음에 흔들림 없이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지내서 논술에서는 어떤 무기를 만들 거며 정시에서는 어떤 무기를 만들 것인지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능이 1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입시나 논술 선생님 사이에서는 3월 모의고사가 정시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달이 나에게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 겨울방학 때 수능 최저 기준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논술 실력에 대한 어떤 배양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성황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홍대를 가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